5G에서 6G로 간다면 어떻게 시장이 좀 바뀌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점. 모든 사물에 다 칩이 들어가 있고 다 통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챗 GTP 같은 애들이 네. 집집마다 또는 각자의 핸드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5G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벌써 6G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나. 제가 작년에 국제학회를 가서 회사 이름이 7GAA였어요. 제가 이렇게 메모를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듯이 좀 오늘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구현지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6G 개발이라고 하면 100G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얘기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전파를 송수신한다거나 그것을 하는 기기, 안테나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개발을 더 확실하게 또 많이 이뤄가야 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이 측면에서는 또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6G로 가면서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또 지연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기 위해서는 높은 주파수 대역을 결과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크기가 큰 신호를 만들어내기가 힘든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주파수 대역에서 이제 전파를 쏘면 이동을 하면서 신호 크기가 빠르게 감쇄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로나 안테나나 RIS 등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 저는 궁금한 게 안테나 이런 거는 쉽게 들리는데 RIS는 뭔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RIS가 뭐냐면은 전파를 반사하는 거울인데 거울이라면 보통 한쪽 방향밖에 안 보이잖아요. RIS는 뭐냐면 거울이 보이는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그래서 거울이 딱 여기에 있어도 이쪽도 볼 수 있고 이쪽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은 외부에 있는 전파가 내부에도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건물이 있는데 전파가 창문으로밖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창문에서 벽에 반사돼서 딱 이렇게 전반사되는 이 각도에서만 통신이 될 텐데 전파가 들어오는 곳에 이 지능형 거울을 딱 설치해 놓고 아무데로나 이 전파가 방사될 수 있게 하면 이제 집안의 모든 곳에서 다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게 RIS입니다. 오, 많이 배워가네요. 그러니까 전파의 방향, 각도를 좀 더 폭넓게 조정을 해서 유연성 있게 제한 없이 만드는. 저런 RIS를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중계기 또는 릴레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 많이 설치를 해야 돼요. 네. 많이 설치했는데 이제 비용이 상승을 하니까 이제 RIS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비용적인 측면도 중요할 테니까. 근데 사실 이런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6G 시대로 가기 위해서 뭔가 기초 연구도 좀 탄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좀 들거든요. 기초 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어 있고 6G 세대로 가기 위해서 좀 뒷받침되어야 할 선행 연구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G 통신을 하려면 6G 핸드폰이 필요할 거예요.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만들기가 더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신호를 받으려면 어딘가에서 신호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치현 팀장께서 얘기하신 전자파를 중간에서 중계해주는, 이어달리게 해주는 중계기가 있는데 그걸 전자파 기지국, 줄여서 기지국이라고 해요. 근데 기지국에는 수많은 안테나들이 달려 있고요. 또 기지국에 전자파를 보내는 장치들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 전자파를 보내야 되거든요. 신호가 실린 전자파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신호를 만드는 장치들도 필요해요. 이런 장치들을 잘 되게 하려면 각각의 장치들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성능을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잘 주고받는지를 시험을 해야 되죠. 시험을 할 때 저희들이 대단히 복잡한 장치들을 많이 써요. 근데 그 장치들이 6G 측정 표준이라는 그 기본 잣대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 전체 시스템이 그 밑바탕 위에서 신뢰성 있게 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성능을 평가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측정 표준이 정확히 있어야 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6G가 사실 전파인 거잖아요. 근데 전파인데도 측정 표준이 필요한지도 오늘 처음 알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연한 느낌이 들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몸무게를 재려면 체중계에 의해서지요. 전자파를 재는데도 자가 있어요. 전자파 전력계라는, 쉽게 말하면 전자파 전력자인 거죠. 그래서 그 자들을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소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표준자를 그 산업 현장이나 그다음에 중간에 교정기관에 공급을 해줘요. 제일 위에서 공급하면 그게 이제 쭉 퍼져가지고 산업 현장까지 가는 거죠. 너무 멋있는데 박수 한번.
아,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군요. 이 6G 측정 표준을 하는 일이 성공적인 6G 상용화로 가는 교두보,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 측정 표준 기관으로서 이 크리스의 전자파 측정 기반팀에서도 분명히 연구들을 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최근에 이제 저희가 했던 성과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6G 하기 전에 당연히 이제 5G 사실상 5G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주파수 범위의 임피던스 표준을 재작년쯤인가 저희가 확립을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6G 후보 주파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 주파수 대역으로 불리고 있는 110에서 170GHz 사이에 임피던스 표준을 확립을 했고 저희하고 비슷한 기관들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잘한다라고 소문이 난 독일하고 저희가 이제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값이 잘 일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궁금증이 있는데요. 임피던스가 무엇인지. 전파가 가다가 이제 튕겨서 반사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울퉁불퉁한 데가 있으면 얘가 방해를 받아가지고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전파가 방해받는 정도를 잘 알면 방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6G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필요한 거죠. 잘 아셨죠, 여러분? 이해가 쏙쏙 되네요. 또 추가로 그 전자파 측정량 중에 가장 기본적인 양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임피던스고요. 그 바로 위에 이제 전자파 전력이라고 있습니다. 전력이 이제 전압 곱하기 전류로 정의되지만 이런 높은 주파수는 그렇게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공간적으로 변화가 심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열로 한번 바꿔서 그 열을 일으키는 만큼의 그 직류 에너지로 이제 그 저울질을 해서 재는 건데요. 진짜 장인 정신이 필요한 그런 그 측정량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제적으로 그런 측정량을 비교해서 한 결과도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고요. 그런데 조금 더 자랑을 보태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6G 대역에 지금 독일 우리나라. 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6G 대역에 잘 맞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더 중요한 거는 미국에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기관이 있어요. 니스트라고 거기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5G 대역의 전력을 사실상 수출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전력 표준을. 예.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또 반도체 측정과 관련해서도 또 연구 성과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오늘. 네, 반도체에서도 지금 이제 6G 후보 주파수 대역인 이제 110에서 170GHz 그 사이에서 전자파의 기본 측정량들을 이제 다 측정을 할 수 있게 지금 셋업이 갖춰져 있고요. 측정 표준을 이제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독일 표준 기관과도 협업을 통해서 이제 연구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첨언을 드리자면은 국내 최초 올인원 시스템입니다. 네, 저희밖에 안 되는. 근데 좀 중반쯤 얘기 나눠보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잘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 임피던스, 뭐 독일과 어떻게 협업해서 하시는지 과정들이 쭉 이제 사실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팀의 연구를 이렇게 막 찾아보다 보니까 사진을 봤어요. 이건 어떤 연구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주파수가 100기가, 최대 300기가까지 되게 되면 그 주파수 파장이 거의 1mm에 가깝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1mm 이상 움직이고요. 재채기만 해도 1mm 이상 움직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측정하던 이런 방법 가지고 그 위치 정밀도가 부족한 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거의 최초로 로봇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이제 로봇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역학 표준인데 그 표준하고 전자 표준하고 옛날엔 별개였다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정밀한 역학 표준이 있어야 정밀한 전자파 표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제는 융합이 되는 시대가 됐군요. 결국은 전자파 측정도 정밀해지려면 길이나 시간 이제 이런 쪽에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5G에서 6G로 바뀐다는 게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속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양도 중요하다고 하셨고 들을수록 더욱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는구나 싶어요. 팀장님, 그렇다면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무계획이 제일 좋은데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가 28년 조기 상용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계획을 쭉 짜놨고요.
일단은 25년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후보 주파수들이 있는데 가능한 넓은 범위까지 표준을 확립하고 표준을 확립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계에 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성숙된 측정 기술들을 만들어서 이제 보급하려고. 진짜 기술이 개발이 되어도 상용화가 되지 않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반도체 하니까 사실 휴대전화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의 안전이랑도 연관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점에서도 표준 측정이 또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 또 우리나라 대표로 국제회의에서 뭔가를 발표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한 일인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사실 좀 칭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일 커다란 단체죠. 예. 저희가 한 2가지 정도 발표를 할 예정이고, 첫 번째는 이제 유전율에 대한 건데, 쉽게 말하면은 물질의 어떤 정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척도거든요. 그런 정기적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뭘 잘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번에 가는 ITUR 그 회의에서는 이 건물에 대한 건물에 대한 정기적 성질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전파가 날아가면서 실제 맞고 되돌아오고 이랬을 때 얼마만큼 이제 맞고 되돌아가냐, 또는 이게 투과가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정기적 성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정기적 성질을 알아야지만 실제적으로 릴레이라든지 기지국을 어느 위치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인체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통신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역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통신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근데 이걸 얼마만큼 방해하는지를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모델도 이번에 저희가 가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대단하신 분들과 저 오늘 뭐 얘기 나누고 있네요. 근데 정말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너무나 재밌었고, 이래서 전자파 측정 기반팀에서 6G 연구를 좀 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 깨달을 수 있었고, 또 그 시작의 측정 표준이죠. 한 역할 톡톡히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소감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한 분씩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막내부터. 예, 정말 재밌었고요. 저희는 이런 얘기를 사실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밥 먹을 때도 하고 뭐 돌아다닐 때도 하고 하는데, 이런 얘기요? 저희 항상 연구에 저하고는 해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우리 구현지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비슷한데 이렇게 팀원분들과 저희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좀 멀리서,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된 시간인 것 같아서 되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권재용 박사님은요? 네, 저는 제가 나오는 영상은 안 봐요. 이것도 안 보실 거예요? 그 이유 혹시 여쭤봐도 돼요? 왜 이것만 부끄러워서요. 아마 저희 애들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아빠 짱 이렇게. 다음으로 우리 강태현 박사님은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전자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MC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부드럽게 풀어주셔서 저를 포함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또 감동으로 끝나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수장 팀장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오늘? 글쎄 별 생각 없이 쿨하셔. 무난하게 끝나서, 팀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항상 그 해오시던 일 묵묵히 다 이렇게 잘 하시니까 계속 쭉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은. 네, 믿습니다. 네. 너무 분위기가 좋은 팀 같아요. 적당히 되게 재밌으면서 너무나 일에 열중하시는 모습, 그리고 팀장님도 되게 위트 있게 이렇게 착착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균형이 좀 잘 맞는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전자파 측정 기반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가 떠올랐어요. 익숙함에 속아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자 이런 얘기가 좀 생각났는데, 사실 정말 숨쉬듯이 우리 삶에 녹아 있어서 뭐 LTE, 5G, 앞으로 다가오게 될 6G까지 그 소중함을 살짝은 잊었던 것 같아요. 사실 충분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느리면 왜 이렇게 느려 이러면서 불평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고 개발 연구까지 너무나 힘들고 또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와 함께 이 노고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끝으로 그 속에 또 측정 표준 기술이 잘 얼마나 고스란히 녹아 있는지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자파 측정 기반팀에 대한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